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인권 결의안 기권에 대해서 북한에게 물어보라 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밝힌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침묵의 결정이 지난 주말 이른바 친문 의원들끼리의 작전회의 이후 결정된 전략적 침묵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동아일보 1면에서 이 뉴스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긴급히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 관련 인사들과 함께 그때 우리가 기권했었지? 내가 북한에게 말했었나? 라는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대책회의 이후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관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 질문 안 하기로 했죠? 라면서 기자들에게 질문 자체를 막았습니다. 이게 또 논란입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다른 이슈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청와대 최순실 의혹 시원하게 해명해야 된다. 요즘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두 이름이 문재인 그리고 최순실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에게 쓴소리했습니다. 시원하게 최순실 의혹 답하라. 왜 아니겠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다시 북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당시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기권하기로 결정했는데, 북한과는 사전협의 혹은 통보, 어쨌든 사전에 의사를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에게는 막판에 통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 대사 외교 전문에 그 정황이 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2007년 당시 정부의 선택이지만 북한과는 사전협의, 미국에는 막판 통보.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번엔 다시 최순실입니다. 최순실 딸인 줄 몰랐다 라던 이화여대 교수가 중국의 패션쇼 수업을 관련해서 학생 단체 카톡방에서 정유라 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 이른바 특별 대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정유라 씨는 따로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당 수업에 다른 학생들과 달리 이 패션쇼에 참석을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혜가 없었다는 이화여대의 해명, 이대의 해명이 썩 납득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역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 돌리면 나옵니다.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이 이제 열리는데, 재판 대상은 경찰에게 고맙다고 떡을 준 민원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에 대해서 조금은 일정적으로 좀 배려를 해줘서 고맙다. 4만 원가량, 3만 5천원에서 4만 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경찰에게 보냈는데, 해당 경찰관이 이것을 즉각 신고하고 떡을 돌려보냈는데, 민원인은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이게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제 고맙다고 떡도 못 보내겠습니다. 북핵 대응. 우리 정부가 3축 전력화 2-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3축, 3축은 뭡니까? 킬체인, KAMD, KMPR. 그러니까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후에서 초반으로 2-3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돈이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우리가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서 이제 안 봐주겠다. 한포 사격하겠다. 총기 발사하겠다. 라고 단단하게 대책을 밝히자 이제는 중국 어선이 어느 나라 깃발을 매달고 불법 조업을 하고 있냐면, 카메라 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인공기 달고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모습 드러났습니다. 인공기 달고 말입니다. 인공기 달면 우리가 속을 줄 알았죠. 저거 납부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있지만 가십성 기사 싹 빼고 시청자 여러분의 품격에 걸맞는 중요한 기사만 치열하게 모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뉴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춰 유튜브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 문체부에서 작성한 이 홍보 영상이 그런데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질이다. 이른바 저질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바로 만나보시죠. 얼마나 저질이길래? 평창 올림픽 홍보 영상 호평. 이게 우리 세금 2억 7천만 원이 들어간 거라고?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 테러 수준으로 도배가 됐다고 합니다. 영상 나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방금 롤러스케이트를 탄 선수들이 지나갔고 봅슬레이를 형성한 듯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기 가수 효린 씨가 아리랑을 편곡해서 한옥 앞에서 댄스를 추는데 갑자기 트럭 위에서 스키점프 선수가 연습을 하고 있는 황당한 모습. 스키점프 선수가 지나가자 라면입니까 냉면입니까 한 개그맨 김준현 씨가 춤을 추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컬링의 영상, 이어서 핫도그 영상, 아이스하키인 줄 알았는데 요상한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영상들. 우리 돈 2억 7천만 원의 세금으로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개를 한 영상인데요. 과연 네티즌들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저희가 출력물로 한번 반응들을 뽑아왔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글자로 수준이하다. 네티즌들이 뭐 들끓고 있습니다. 심한 말도 있는데 차마 방송에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심한 말은 걸러내는데 함께 보실까요? 아이디 EDSW 별표 저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네 글자는 가렸습니다. 도쿄올림픽 홍보 영상 못 봤냐? 비교된다. 아이디 킴2 이걸 2억 주고 만들었다니 내 세금이 아깝다. 또 다른 QWS8 국제적 망신이다. EDSW 끝까지 볼 수조차 없었다. 그분이 연달아서 달았습니다. 중학생 UCC 수준이다. 이걸 만든 자들보다 예산 들여놓고 결제한 사람들이 더 나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혹평 일판에 대해서 문체부 관광자는 그래도 고생해서 만든 작품인데 외국의 어떤 사람은 좋아요 누른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겸연쩍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더라도 도쿄올림픽의 홍보 영상과 수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도 질 떨어지는 영상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할로 도쿄올림픽의 홍보 영상과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평창올림픽의 홍보 영상을 같이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홍보 영상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던 영상이고 똑같이 각국의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동영상인데 이렇게 평가와 수준이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이 동영상 얘기를 오늘 시작을 해보겠는데 정성희 위원님, 기자생활 30년 하신 날카로운 객관적인 어떤 평가 잣대로 보셨을 때 조금 전 보신 그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의 수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하고 지금 아까 말한 일본의 도쿄올림픽의 그 홍보 영상하고는 사실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하나는 이제 공식 영상이고 이것은 이제 공식 영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강남 스타일을 약간 촌스러운 버전으로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예. 우선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저 쇼트트랙 선수들이 갑자기 왜 도로, 시골도로 위에서 지나가는지. 그러니까 저것이 평창을 홍보하려는 것인지 올림픽을 홍보하려는 것인지 그 이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용은 이제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선 평창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저런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생각하기 몇 개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우선 겨울에 찍었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첨단 IT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혼합하면은 굉장히 이제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영상 돈을 넣고 저렇게밖에 못 만들었는지 저도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2억 7천만 원이 아깝다. 아까 그 마지막에 있죠. 결제한 사람이 좀 예. 의심스럽다. 조윤선 장관. 제가 이 자리에서 오페라 책을 예. 냈을 정도로 상당히 문화적인 그 어떤 애호가 예. 그 감시관이 있다고 칭찬을 했는데 정말 조윤선 장관이 결제하고 나갔는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조윤선 장관에게 돈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런 거를 내보내라고 우리가 장관으로 할 때 제가 칭찬을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결제한 거 맞죠? 결제했으니까 나가지 결제했으니까 않았어요. 나갔겠죠. 문체부 장관이니까. 사실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과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이 계십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실 때 지역구가 역시 강원도의 힘. 그리고 상임위도 문광이셨어요. 네, 네. 문체부에서 지금 이 정도 동영상 같으면 예전에 현역이라면 당장 국감 질문관인데 저는 이 영상을 예. 이 자리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군요. 어떤 건가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이다라고 하고 봐서 그렇지 먼저 보여주고 이게 무슨 영상이라면 잘 만들었네. 정선 아리랑 축제가 있는가 보다. 정선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고. 아니 거긴 아리랑 축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아라리오 축제. 예.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러게요. 정선에 좀 그런 가까운 느낌. 쇼트랙이라고 그랬지 그건 좋게 본 거예요. 인라인 스케이트지 어떻게 쇼트랙이에요. 그렇죠. 인라인이죠. 그 동계올림픽을 느낄 만한 분위기가 아니 안타깝군요. 네. 이걸 만약에 못 본 분들에게 길 막고 이게 무슨 영상일까요 물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용 비디오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예. 메시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사전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유튜브 공개하기 전에 예. 영상 관련 제3자 방송인 등 한 10명에게만 보여줘도 이게 뭐지요? 이상하네요. 라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네. 아마 자기들끼리 흥분해서 내놨을 거예요. 잘 만들었다, 이쁘다, 인기니 많이 나왔다, 화면이 다양하다, 스피디하다, 뭐 그랬겠죠. 예. 영상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다. 이거는 저는 정선 축제 뭔가 그랬어요. 예. 처음 봤어요, 정말. 메시지도 없고, 메시지도 상징도 없고,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그닥 재밌지도 않고.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영상이 아니라는 건 또 무슨 뜻인지 는 모르겠는데. 2억 7천만 원의 예산은 또 쓸 만큼 다 썼어요. 문제가 되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정말 공식 영상은 아직 안 만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체부 관계자의 해명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름 고생해서 만든 작품이다. 외국에서는 많은 누리꾼들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 과연 그럴지 모르겠어요. 더운 여름에 어렵게 제작한 영상인데 악평이 많아 힘들다. 그러니까 왜 더운 여름에 이걸 제작합니까? 동계올림픽은 겨울에 제작해야지. 다시 찍으라는 요청이 있지만 제작비 문제도 있고 해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2억 7천만 원 제작비는 이미 썼어요. 날렸어요. 그 문체부의 이야기는 아까 이제 이계진 위원님께서 이게 공식 영상인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주에 공식 채널을 통해서 뭐 이제 공식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아주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또 이렇게 욕을 먹는데 다음 주에 나올 거에는 우리가 지금 또 다음 주에 나온다는 거 홍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관심을 집중해서 볼 건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과감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아니다 싶으면은 이런 거는 메모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으로 메모를 비용을 생각하지 폐기를 하고 폐기해라. 다시 돈 들여서 이게 시간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평창 올림픽이 이제 2018년 2월 달에 치러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올 겨울하고 내년 겨울 넘어가면 이게 하는 거잖아요. 올 겨울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전에 겨울은 시간이 없어요. 뭐 예. 2억 7천만 원 거액이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다. 망신살 더 사기 전에 폐기해라.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김영란법 1호 재판이 이제 곧 열립니다. 그 재판 대상은 과연 누굴까요? 어떤 사연이 그 안에 숨어 있을까요? 우리도 잘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뭐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 이것도 이제 옛말입니다. 가는 정도 못 받고 오는 정 기대했다간 재판 받습니다. 고마움에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보냈는데 하필 그 떡이 45,000원. 아하, 이게 선물 기준 5만 원보다는 5천 원 싼 건데 해당 경찰관이 이 떡을 즉각 돌려보내고 경찰에서는 이 민원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네, 이게 춘천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지난달 하필이면 이게 김영란법이 시행된 게 아마 28일인가요? 그날 발생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받던 조모 씨라는 분이 경찰한테 45,000원의 떡 한 상자를 보냈는데 왜 보내셨냐? 물었더니 감사해서 보냈다. 그래서 예. 왜 감사한가 했더니 자신의 어떤 일정을 감안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좀 조정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은 김영란법이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게 엄격하다 보니까 화들짝 놀라서 바로 신고를 하고 이걸 떡상자를 돌려보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조모 씨한테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고 그냥 감사의 어떤 성의 표시였다고 하지만 이제 경찰이나 이제 법원 이쪽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좀 의도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조사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죠. 예. 과연 재판부가 이 떡의 성격을 네.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달렸어요. 그렇죠. 네. 3, 5, 10 법칙에 따라서 5만 원보다는 5천 원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3, 5, 10에 걸리진 않지만 만약에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그렇죠. 있었다면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만약에 김영란법 저쪽 대상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린다면 이 민원인은 떡값의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22만 5천 원의 과태료도 내야 돼요. 네, 그럼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금액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저는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아마 과태료 처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과태료 처분 나올 거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그냥 단순하게 고마움의 표시라기보다는 뭔가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서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 딱 거의 그 적용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김영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신문이나 뉴스를 전혀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예. 내가 해왔던 대로 했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형사처벌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지 않을까 싶고 이 건을 계기로 좀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의 본 취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의 부정청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이 경찰관이 이게 떡을 받고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벌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하고, 근데 난 이런 걸 받았으니까 돌려줬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경찰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이제 1호라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재판 1호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고소보를 한 사건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시간의 편의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편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본인이 이분 자체가 민원인이 가불관계에서 을의식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조정을 받는 건 본인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떡을 줌으로써 이제 고마움을 표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직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것이 이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뭐 많이 받는다던가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직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지금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이제 경착력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를 계기로 해서 좀 우리 사회적인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의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찰에게 고마워도 떡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이 벌써 나왔습니다. 누구냐 하면 유엔에 계신 반기문 사무총장인데 이 칼럼 김영란법 때문에 반기문 팬클럽 창립식을 축소하기로 했다. 원래는 뭐 한 1,500여 명이 운집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 문재인 전 대표에 우리가 밀릴 수 없다. 교수 1,000명. 우리는 그럼 500 더해서 1,500. 근데 이 김영란법 때문에 좀 축소한다고요. 네, 이제 일단 수싸움이 크죠. 정치인들은 팬클럽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또 하나의 어떤 그쵸,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국회의원의 이름을 빌려서 국회의 어떤 특정한 장소를 빌리는 건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인 반딧불이도 다음 달 10일에 그 헌정기념관에서 1,500여 명을 이제 운집해 놓고 이제 대회를 열려고 했었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 150명 정도를 축소해서 외부에서 행사를 갖기로 하는데요. 10분의 1이 줄어들었네요. 1,500명에서 150명이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청탁금지법을 보면은 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를 특정 단체나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요즘 다 어쨌든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몸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이 행사를 이렇게 좀 장소로 옮기시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궁금한데, 윤태곤 실장님, 팬클럽 1,500명이 원래 운집하기로 했는데, 세과시하기로 했는데 150명으로 좀 줄어들었고, 또 얼마 전에 새누리당에서 이른바 반총장 예우법. 특별예우법. 그게 두 가지 면이 있을 겁니다. 와, 뭐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제3자가 볼 예. 때 반기문 대단하네. 이런 뭐 지금 뭐 송민순 장관 책도 반기문 총장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게 제가 예. 분명히 야당이 역효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효과하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땐 반 총장하고 직접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담이 되는 거고 이제 나와서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애매하죠. 애매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만약에 있다.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예. 거죠. 내 뜻과 다르다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냥 팔짱 끼고 이게 관망해가지고 왜들 그래? 그냥 이 정도예요. 그렇죠. 이게 잘 되면은 끌어안고 예. 뭐가 이제 무리를 빚으면 아니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단체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예. 이러겠죠. 그렇군요. 반반. 반반. 거기도 반반. 예.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알겠습니다. 김영란법이 낳은 단상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기사의 사이즈를 보면 가장 큰 기사. 이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 질문 안 하기로 했죠. 기자들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말도 못 꺼내게 해서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주말에 당시 외교안보 정책 관련 인사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이후 회의 이후 기억이 안 난다. 더 이상 묻지 말라라는 침묵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어제 하루의 발언들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뭐 사실관계는 지금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까요. 뭐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군대에도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걸핏하면 종북 탈영입니까? 북한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 동의를 오늘 지금 거의 안 하기로 했죠. 예, 오늘 요일에 국한해 주세요. 대표님 예, 홍익표 감사합니다. 의원은 대표님이 사전 통보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의 구하셨는지 예, 교육이 좋은 분다 이렇게 들으세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혜무 의원님, 예. 모든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당시 팩트입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정치 철학이면 정치 철학이다. 실수면 실수다. 뭔가 답변을 궁금해하는데 그런 질문 안 하기로 했지요.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고 예. 본인은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그 당시 기억이 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갖고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공을 밀어버리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 오히려 종북 논란을 먼저 꺼냈습니다. 예.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 뻑하면 종북 논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곰곰이 다시 한번 이 송민순 전 장관이 썼던 이 부분에 대한 회고록 전문 한번 쭉 읽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쓰셨을까? 사실 좀 감동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분이 새누리당을 도와주려고 글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줄을 서기 위해서 글을 썼다라는 분도 있는데 책의 전문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있을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시사점들을 알기 위해서 글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점은 크게 딱 두 지점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도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죠. 그러면서 14 남북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입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한반도의 비핵화도 달성을 해야 되고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왜 송민순 전 장관이 과거 얘기를 꺼내서 썼는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물어보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상황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꼬집고자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속된 말로 진짜 종북 논란이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누가 종북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북한과 대화하자는 사람이 종북이 아니라 예. 북한이 핵실험을 하건 미사일 발사를 하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북한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하면 안 돼. 무조건 북한 편을 드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종북 논란을 싹 씻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송민수 전 장관의 얘기처럼 남북 관계를 끌어가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예.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그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세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서 명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 국민들은 그 내용들을 보고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싫으시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딱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에게 얘기하셔갖고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제 이름 빼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왜 알아야지 지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알 권리다. 네. 대북관, 안보관을 문 전 대표가 밝히라. 안 밝히면 대권 주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돌직구신데 주요 정치인들이 그런 질문 안 하기로 했지요. 라는 입장의 문재인 전 대표에게 팩트를 밝혀라, 입장을 밝히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당연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기권이 아니라 찬성을 해야 했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진실을 밝혀라. 진영을 바꿔서 유승민 의원. 문재인 전 대표의 저 같은 동문서답은 유체 이탈 화법이다. 또 한 번 진영을 바꿔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문재인 전 대표가 사흘간 193원, 그러니까 3번 한 입으로 입을 바꿨다. 말을 바꿨다. 처음엔 뭐 찬성을 했다는 둥, 기권을 했다는 둥, 묻지 말라는 둥. 이런 것에 대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기진 전 의원님. 주말에 당시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했었던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 관련 인사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주말에 서울의 한 모처에서 시내 호텔에서 비공개 작전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회의 이후에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난다. 묻지 않기로 했지요. 예. 그 대책회의의 결과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 대선 꿈을 가지고 뛴다면은 이번 사태가 나왔을 때 첫 마디에 맞다, 그때 그랬다라고 했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책임감 있게. 그렇죠. 그걸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새 흔한 말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법적 대응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고소해죠. 예. 왜 그걸 안 하고 모른다. 머리 좋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그게 말이 될까요? 이 대응 방법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송민순 전 장관이 그런 음해의 목적이라든지 뭐 반기문 뭐 어쩌고 뭐 새누리를 위하고 이런 뜻으로 썼다면은 이런 그 어떤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써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요즘 흔히 그 SNS상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것과 관련 아닌 거라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북한과의 관계 등의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녀도 법적 대응을 안 할까? 난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궁금하다. 이번 일도 송 전 장관의 이 글에 대해서 정말 아니면은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양심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맞다 그랬다라고 하고 정책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는 그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 대책회의에서 결론이 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일 날 그 당시 2007년 11월 16일 날 기권으로 결정을 했고 18일 날 그 이후에 북한에 통보한 것으로 어쨌든 그 주말 회의에서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김경수 의원이 이제 대응을 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뒤로 약간 빠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는 이 부분이 여전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이요? 알쏭달쏭한 게 예. 문 전 대표가 사석에서 내가 9년 전 결의안에 찬성을 했었느냐 되물었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것을 북한에 물어볼 위치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당시 참석자들한테 전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을 정확하게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입장에서 관계부처의 장관이 아니어서 한 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9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쨌든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남북관계의 어떤 화해 무드 속에서 그때는 인권결의안을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확한 그때 기억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면 차라리 그 설득이 있는데 일단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것을 일단은 뭐 믿어야죠. 문재인 전 대표가 전 특별히 막 거짓말을 억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그때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하고 차라리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퍼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칼럼도 기자 생활 오래 하셔서 잘 알겠지만 취재원에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의무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민과 독자와 국민이 기자들에게 부여한 의무인데 그 질문은 묻지 않기로 했지요. 네. 취재원이 이렇게 나오면 어땠습니까? 취재할 때. 기분은 사실 굉장히 언짢죠. 왜냐면 예. 우리는 이제 답 나올 때까지 질문해야 되는 게 저희들 직업이잖아요. 예. 근데 상대방은 이제 왜냐면 확전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만합시다 이런 경우가 뭐 여야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제 특히 선거처럼 민감한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저번에 했잖아. 그래서 왜 이래? 이렇게 도망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건 이제 사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기자와 어떤 취재원의 관계라면은 정확하게 밝히는 게 기본적인 예의죠. 왜냐면 기자는 대신 봐주는 사람이니까. 예, 하긴 뭐 제가 대통령 인수위 출입하면서 취재할 때 한 인수위 관계자는 제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고 딱 나오니까 저를 맞닥뜨리고 나 밥 먹으러 갈 거야 이러면서 도망갔던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거와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잠시만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라는 유행가도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과거는 이쯤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대북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에 대한 입장은 과연 무엇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면이랄까요? 한 가지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윤석열 실장님께서 아마 이야기하려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올 초에 북한 인권법 표결 때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불참을 했다. 사실입니까? 네, 뭐 이거는 기록에 남는 거니까요. 이때 이제 여야 합의가 됐었죠. 원래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일부 독도 조항을 제외하고 해서 몇 가지로 이제 패키지로 해서 합의가 돼서 한 건데 문 대표가 불참했고 한 20여 명 정도가 불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불참 명단을 쭉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 이 법은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해서 불참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꼭 여기 불참할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개인 일정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 이유 때문에 이제 불참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 전 대표는 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잘 모르는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나시지만 주변 분들이 2007년에도 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지금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을까가 제 생각인데 그게 그냥 일관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나의 생각이 지금 이렇다라는 게 과거사도 과거사지만은 지금 문 전 대표는 지지율 1, 2위 뭐 1위에 아주 근접한 2위를 달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력까지 보면은 사실상 1위라고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과거의 팩트도 팩트지만 이걸 지금 어떻게 다루느냐,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위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느냐도 지켜보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과거에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지금 팔짱 끼고 문재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지금 이 보여주는 모습이 세련된 모습인가? 문 대표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는 거에 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은 플러스가 더 클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 그리고 문 대표는 이제 대세론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은 변침이 어렵습니다. 작은 배는 싹싹싹.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합니까? 박지원 의원 작은 배다. 근데 문 전 대표가 어제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다가 뭐 오늘부터 기억이 난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송민순 전 장관과 얽혀가지고 전 여야 다에다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어제 송 전 장관이 기자들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어떤 기자가 아니 그렇게 생각이 틀리면서 왜 그때 장관 자리에 있었냐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대통령하고 장관은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걸 조정하면서 가는 게 국가를 운영하는 거다. 맞는 말씀이네요. 정말로 이제 맞는 이야기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기자가 할 말이 없고 새누리당을 막 비판을 했는데
송 전 장관의 책을 저도 이제 주르륵 봤는데 한 8대2 정도예요. 8 정도는 현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예. 한 2 정도가 과거에 우리도 좀 더 이거는 이쪽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내통의 증거다. 라고 하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이정현 대표가 너무 빨리 당대표가 내통이라는 말을 꺼내가지고 머쓱해진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예. 야권에서도 이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궁극적으로 송 전 장관 정도는 자기 편으로 크게 묶어낼 사람이거든요. 이 책은 여당 편이 아니라 사실은 야당 편이다. 예, 근데 이걸 예. 가지고 무슨 뭐 반기문 사주설 이런 걸로 가는 사람들은 둘 다가 잘못된 대응인 거죠. 예, 김병민 의원님. 예. 올 초에 북한 인권법을 표결했던 과정을 보면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정세균, 추미애, 예. 정청래, 은수미, 홍영표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네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참을 했다. 그러니까 불참을 했다면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못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기권표를 던졌던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때 당시 2007년 때의 상황과도 무관치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함의를 좀 갖고 있다고 예.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야당이 많이 취해왔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지금 212명이 찬성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거나 기권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2007년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 인권 그 결의안에 대해서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계속 기권을 해왔었죠. 기권을 해오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찬성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2006년도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예.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안보실장이 바로 송민순 전 장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이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되기 전에 안보실장으로 있는 과정에서도 그 북한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의 과정을 이끌기 위해 노력을 하는 장면들이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이제는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찬성을 하게 됐을 때 여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떡합니까? 라는 대화의 국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여당이면 지금의 야당 아닙니까? 지금의 야당 열린우리당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거를 가지고 반대할 거를 대통령조차 우려했다라는 부분들은 이 결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았으면 저는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여기에 대해서 2017년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나올지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집권당에 대해서 같이 내각을 구성하실 분들, 대북 정책을 가지고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께 명확하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100%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굉장히 좋은 지적들을 여러 군데군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계속 지적하는 거는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다 단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복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갈래들을 송민순 전 장관은 곳곳에다가 아주 좋은 내용들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고 박근혜 정부와 대별되는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이런 거다라고 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좋은 얘기에서 왔던 송민순 전 장관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누굽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보를 하고 안보실장을 하고 외무부 장관을 하고 그러고 나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피아식별 잘못했다. 피아식별을 잘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 반드시 가져가야 될 중요한 자원과 거기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것들을 단순하게 문재인 전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역량을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린 것 아니냐. 예. 저는 제가 야당에 좀 고언을 드리고 싶다면 이런 고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병민 의원의 지적은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주변 사람들은 2007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안 나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이거에 대해 찬성하지 않아서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는 갈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문재인 대표의 이제 대북관, 안보관을 묻고 있는 결이 하나 있고요. 어저께는 누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것은 그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의 그 인권에 대한 경시가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도 있고요.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좀 지지하는 편인데 예. 문재인 대표의 대선 주자 자질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사흘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그 사건을 갖다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사안 자체가 색깔론으로 흐르기가 쉽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마주하는 문재인 대표의
이 사안을 보는, 그 다음에 이 다루는 어떤 성격,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유승민 의원이 제일 얘기를 했지만 유체이탈이다. 유체이탈이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말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남의 말 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대선 주자로서의 공인의식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무책임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얘기도 안 하기로 했죠. 그건 사실 아까 얘기도 알 권리에 대한 무시고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 분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유체이탈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할 때 흔히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이다. 어떤 자기가 본인이 관련된 문제에서 예. 남의 말 하듯이 하는 걸 우리 여러 비판했는데 그거에 훨씬 더 심하다. 유체이탈 합법 쓰시는 분이 두 분 계시다. 그렇죠. 저는 좀 이런 거는 제가 이거는 농담입니다만 예. 여성 박근혜라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 봐도 남자 박근혜다. 남자 박근혜라고 할 예.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엉뚱한 말을 하신다. 이거는 대선 주자로의 어떤 자질로서 짚고 넘어야 할 문제다. 저는 두 분 다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번 이제 상황을 보면은 또 NLL 당시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피로하고요. 좀 불필요하다 봅니다. 사회적 비용도 많고 사실은 NLL 색깔론에서 뭐 새누리당이 당시 뭐 선거에 좀 도움이 됐을 수 있겠지만 국민 전체로 봤을 적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좀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이 무엇인데 물어보는 거 당연한 권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는 거 당연한데 당시 상황은 당시 상황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2007년 그 당시 물론 2006년에 10월이었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1차 핵 실험을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상황 논리가 있었습니다. 화해 협력 분위기가 있었고 바로 그 직전에 2007년 10월 4일날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인 실익을 그것이 인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굳이 어떤 그러니까 인권 결의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치적인 상징이잖아요. 그 상징이라는 거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익을 얻기 위해서 굳이 그걸 안 하고 소위 말하는 커튼 뒤에서 협상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늘 그렇죠.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2007년 당시에 우리 정부가 기권을 했던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못하고 있으니까 저도 참 답답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짧게 하나만 좀 붙이고 싶어요. 하나 좀 짚어볼 만한 게 참여정부에 대한 건데요. 참여정부는 분명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록과 논쟁이 있는 정부였어요. 이 부분도 우리 사회가 제가 볼 땐 약간 이게 과도기예요. 과거 정부 기록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정부들은 아예 기록을 안 남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이렇게 나쁘게 색깔론이라든지 정쟁으로 갈 게 아니라 생산적 논쟁으로 갈 수 있는 단계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정부가 남겼던 기록과 논쟁의 문화는 저는 반드시 이어가야 되고 예. 지금 정부에서는 별로 기대하기 힘든데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거는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네. 기록과 논쟁의 문화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시각으로 좀 짚어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2007년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북한의 인권 현실에서 라는 질문 앞에 이견을 달리하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조금 의문스러운데 다시 말하면 이기진 전 의원님, 북한 사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7년 당시에 남북이 화해 무대였던 그 상황,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그 사이에 5차례 핵실험을 했고 내년까지 핵무기를 완전히 우리가 갖겠다, 북한이 갖겠다라고 준비하고 있고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 수많은 주요 북한 엘리트들이 총살이 되고 있던 극악무도한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때 화해 무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과 좀 잘 관계를 가져보려고 우리가 좀 이렇게 여유를 좀 줬었지 그들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제대로 열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송민순 장관의 책대로 정말 북에 물어보고 유엔 인권 결의안 표결에 대해서 기권을 하기로 했다면 이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번에. 이 남북이 그동안에 기성세대가 잘 아는 대로 정통정부가 북이냐 남이냐를 가지고 두 체제가 경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유엔이 인정한 유엔은 합법정부가 남한의 정부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북을 가끔 큰 집처럼 생각하고 윤호를 받는 일을 한다면은 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느 교수가 남북 언어 문제를 연구하는 교수인데 김상준 교수라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 대표가 북에 갔을 때 가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예. 외교 관례상. 그때 북한의 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쓰는 말이 우리 쪽에서 간 대통령들이 김정일 위원장에 선물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드렸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남에서 간 대통령들에게 선물을 주시었다. 주정 관계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예. 이들은 끈질깁니다.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본질을 말하는 이건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시고 여기서 올라간 우리 대통령들은 선물을 드린 걸로 돼 있다. 남북에서 주종에 항상 자기들은 큰 집이라 정통정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북한에 관한 인권 상황에 물어보고 대처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예. 사실이 아니라면은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문재인 전 대표가 종북 얘기를 하셨는데 예. 종북을 북한의 인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종북한다면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그들을 못 살게 구는 정권 자체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종북이 문제고 예. 북한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생, 만약 통일이 되면은 종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사람들, 침묵했던 사람들. 고통을 주던 사람들에 대해서 편을 들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은 돌직구쇼의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주목해보는 신사동 그 사람. 오늘도 세 분의 그 사람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 사람의 면면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인데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고 권혁주 씨가 공연을 준비하던 중 택시에서 돌연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페이스북, SNS 페이스북에 연달아 어떤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출력을 해봤는데 하나씩 보실까요? 20분 전 경기도 광명 당시 시각 우리 사랑하는 혁주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더 예뻐하고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해 혁주야 사랑해. 그리고 또 7분 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 힘내세요 어머님이 걱정돼서 댓글을 남깁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더 넓은 하늘에서 울려 펴지게 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안타까운 댓글을 달았고 또 16분 전 고 권혁주 씨의 페이스북에 미안해 혁주야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19분 전 역시 경기도 광명 엄마가 사랑해 혁주. 고인의 페이스북에 권혁주 씨의 어머니로 보이는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연달아 안타까운 메시지를 남겨서 많은 네티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사실은 권혁주 씨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홀 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이 천재적인 바이올린 능력을 인정받아서 남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예. 그렇게 연주를 하고 공부를 해왔었는데 기업재단의 어머니의 후원을 마음이 받아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홀어머니는 혁주 씨를 아마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아마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라는 상상을 한다면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아마 어머니가 권혁주 씨의 페이스북을 쭉 한번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밤에. 예. 혁주 씨의 페이스북을 보면은요. 정말 그냥 평범한 일반 30살의 청년처럼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들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에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평상시 아마 혁주 씨 페이스북을 볼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뭐 제가 페이스북을 뭘 하는지 모르시니까. 근데 막상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페이스북에 있었던 글들 하나하나를 보고 나면 눈물이 아마 앞을 가리지 않았을까. 정말 그리움에 사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용기와 응원의 힘을 실어준 것처럼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세상을 위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헌신하고 떠난 아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어머님께 좀 많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들을 여러 사람들이 좀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내용은 그겁니다. 어머님이 약해지시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힘내시라. 혁주 씨가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루네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그 감정이 복받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안하다 말을 반복하시고 오타도 많고 내용 없이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식을 먼저 앞세운 엄마들의 모든 마음이 누구와 상관없이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렇죠. 더더욱이나 외동 아들이었고 아빠도 없이 혼자서 음악을 하는 아들을 키우는데 음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옆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봐서 아는데 이게 정말 극한까지 가는 그 연습을 통해서 저런 기량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다른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일상생활을 희생하면서 거기에 올랐을 텐데 아들이 그동안 겪었던 뭐 고통과 참았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감정이 굉장히 복받쳤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를 좀 위로는 삼으셔서 혹시나 다른 좀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권혁주 씨가 생명을 잃었던 이 돌연사, 많은 사람들이 권혁주 씨의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이 돌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돌연사. 그렇죠. 부검 결과가 나왔죠. 이제 이유 없이 아까 말한 대로 급성 심정지 이유 없이 하는 것이고 또 그 주머니에 어떤 부정맥 약이 이제 있어서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야 했는데 그건 무관하게 급성 심정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유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인명재천이라는 밖에 할 수 없는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머님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사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신사동 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아니 문학상을 가수가 받아? 그것도 포크 음악 가수가 받아? 참 이례적이다.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은 이건 적절치 못하다. 얼마나 훌륭한 문학인들이 많은데 가수한테 줘. 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실 밥 딜런은 음악가가 아니라 문학가입니다. 라고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상자 주인공인 이 밥 딜런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노벨상 시상식에 나올까도 의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태구 실장님. 네. 아니 응답하라 밥 딜런. 한 5번 연락을 했는데 가타부타 답이 없다고 그러죠. 예. 노벨 문학상 수상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 본인의 뜻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본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노벨상 시상식은 그를 이제 기리고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노벨상 위원회가 대성공입니다. 흥행의 대성공입니다. 흥행은 정말 대단해요. 연락을 끊는 것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흥행이고 엄청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땡큐 밥이네요. 땡큐 밥. 그렇죠. 지금 이제 밥 딜런이 이제 훌륭한 음악가이자 훌륭한 작사가라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 사람한테 이제 노벨상, 그것도 노벨 문학상을 줘야 되느냐를 가지고는 이제 논란이 뜨겁죠. 오늘 뭐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도 칼럼에서 지금 우리 만화도 이제 문학의 영향으로 끌어들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는 편인데 예. 우리 역사를 봐도 그래요. 사서삼경의 시경이라는 게 고대 중국의 노래 가사집이거든요. 예. 판소리 그 자체는 우리 아시다시피 국어 교과서에 있지 않습니까? 문학이자 노래입니다. 예. 원래 이제 노래의 뿌리는 다 문학이에요. 그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이 20세기 인물이지만 밥 딜런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문학이 점점 대중한테도 조금 유리돼 간다. 이런 이야기가 뭐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밥 딜런이 정말로 큰 화두를 던졌고, 제 생각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부했던 사람이 사르트르 이후로는 밥 딜런인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이 이제 매년 나오니까 지금 한 100여 명을 다 훌륭한 작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밥 딜런은 아마 한 10손가락 안으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지 않겠어요? 고도의 밥 딜런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밥 딜런이 정 의원님 2000년 오스카 주제가상 시상식도 참석을 거부하다가 뭐 영상을 통해서 수상했던 적이 있었고, 2010년 백악관에서 초청 공연을 초청했는데 거부하다가 뭐 노래만 부르고 인사말도 안 하고 잘 떴다고요.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사진도 한 장도 안 찍고 그냥 떠났다는 거죠. 뭐 애들 하는 말로 쿨 그러죠. 왜? 예. 오바마 대통령이 좀 특이했다. 모든 사람이 대통령과 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 어저께 여러분들이 빙하는 움직인다를 읽었는데 저는 사실 어저께 밥 딜런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예. 크로니클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구해서 읽었는데, 과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이상하다. 밥 딜런 제가 노래도 좋아하지 않고 포크 음악이라든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준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그걸 읽으면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본인이 쓴, 물론 번역본을 읽었지만 본인이 쓴 글이라면 상당히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밥 딜런이 보니까 1941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일종의 그 20대에 이제 가출을 해서 뉴욕으로 와서 길거리에서 음악을 하면서, 카페에서 음악을 하면서 이제 포크 음악을 하는데, 본인 글대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거의 핵심을 잘 짚어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런 그 거리에 밑바닥에 그 가수가 어울리면서 소위 말해서 저항 시인 비슷하게 저항 음악 비슷한 그런 걸 하면서 히피 문화를 깊이 빠져들면서 이제 이런 가수로 커나가기 시작하는 과정인데요. 그걸 묘사한 그 1960년대 초반에 뉴욕에 왔을 때의 그 분위기를 것이 굉장히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소양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입장이 바뀌셨군요. 예,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는데, 그런데 왜 수상을 거부하느냐? 수상을 거부하는 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깜짝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고 본인의 평상심을 유지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수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현장에 안 나타나고 받는 그런 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본인의 어떤 그런 전설적인 것에 하나의 추가하는 그런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사동 그 사람 밥 딜런, 응답하라 밥 딜런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이치쿠 신문을 뜯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거꾸로 된 니은자의 기사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이 정유라에 대해서 이대에서 특혜를 줬냐 안 줬냐 이게 논란인데, 특혜를 주었다 쪽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교수님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학생들 다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다가 올렸다는 거고, 실제로 이 중국의 패션쇼를 실습하는 그런 실습 과정에서 이 정유라 씨만 따로 기획처장과 함께 비즈니스석을 타고 패션쇼 현장에 갔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저희가 곧바로 공개를 해드릴 텐데, 이에 앞서서 과거 최순실 씨의 딸이 했던 인터뷰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경기에 참석했던 정유라 씨의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시죠. Yura, how do you enjoy the show here in Austria? Yes, it is really nice and yeah, a little bit hot, but it is okay. You were today 2 times in the course. How was your opinion of the work of your horses? Yeah, the first one is horses very nice, but I do some mistakes, and second one I a little bit mistake in the walk and do mistake in one period. But horses are nice and they are young. It is okay, no problem. 그리고 최순실 씨의 딸이 아시안 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땄을 당시에 이른바 외압 논란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 내용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4년 승마 국가대표 선발 관련 외압 논란 당시 외압 논란에 대해서 아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른바 공주 승마라는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신경 안 쓴다. 뭐 공주라는데 기분도 좋죠 뭐. 그러니까 기자가 진짜 태국 공주도 출전했다는데 진짜 공주를 이겨서 기분까지 좋다. 라고 굉장히 여유 있는 대답을 했던
인터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한 디자인 관련 수업에 학생들과 교수, 그다음에 조교들이 참석해 있는 단체 카톡방 누구 다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정유라 씨 본인도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구이저우성을 패션쇼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비행기 티켓 방금 입금 완료했습니다. 오늘 가격은 항공료 66만 원 플러스 단체 비자값 35,000원, 총 69만 5천 원입니다. 뭐 2만 원이 남는데 나중에 뭐 더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9만 5천 원 곱하기 21명 가로 열고 정유라 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전체 메신저 방에 공지를 한 겁니다. 정유라 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유라 씨는 해당 기획처장과 함께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중국 패션쇼에 참석을 했다라는 기사인데 이 정도면 이승현 칼럼니스트 명백한 특혜 아닙니까? 저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보통 지금 송민순 장관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들 회고록 쓰잖아요. 그 임기 마치고 전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쓸 것 같아요. 최순실의 회고록이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 5년 난 이렇게 살았다 뭐 이런 회고록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의혹들이 많아서 좀 황당할 정도고요. 일단 이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톡방에서 정작 정유라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교수님이 따로 공지한답니다. 이러면서 마치 대변인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정황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생들이 지난 여름 8월에 베이징 가서 패션쇼에 참석해야 되는 이 수업의 일환이었는데 다른 학생들보다 이제 늦게 그 학생 처장과 함께 같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발언을 보면은 패션쇼에도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학점을 받았다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한 학생 인터뷰를 지금 경향신문에서 실었었는데 수업에 처음에 이제 신청할 적에도 이 학생의 이름을 볼 수가 없었고 나중에 이제 수업 과정에서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학점을 따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마침 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모 교수라는 분이 또 그 최 총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이대 총장의 측근이더라. 측근이다. 어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은 지금 한 140여 명, 그 의료학과 학생,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140여 명이 지금 그 뭐 교수한테 이제 대자보를 써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한테는 과제물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막말을 해대고서는 예. 어떻게 이 권력자의 딸한테는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잘할 수가 있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야누스다. 두 얼굴이 있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예. 학생들 앞에서의 체면도 없는 거고 명예도 이제 사실상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수라는 직업이라는 거는 지식도 있지만 학생들 앞에 어떤 권위가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분은 글쎄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한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참 학생들 앞에 다시 쓸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요. 분명히 특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화여대의 학생들의 이 시위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이 대학생들이 이계진 전 의원님 여러 말 쓰지 않습니다. 딱 한자로 한 글자 쓰는데 말맞자를 쓰고 뭐 다 본관이고 어디에 다 붙여놨습니다. 말맞자 마란 단어가 부산 사투리로 뭐 얄마 이렇게 부르는 뜻도 있고 뭐 말맞자의 말도 있는데 지금 이대 총장과 가까운 교수들을 중심으로 네. 최유라 씨의 딸을 어떻게든 졸업시키려는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겠지요. 이대에 갑자기 말이 많군요. 말이 많다. 저도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학생을 모시고 다니는 교수는 뭡니까? 뭡니까? 학생을 모시고 다니는 교수? 이 자격이 있습니까? 예. 혹시 학생이 교수를 모시고 다닌다면은 미덕으로 보일 텐데 학생을 모시고 다니는 교수가 이대에 있다? 그 교수는 뭐들 하는 겁니까? 네. 그 말만 딱 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정윤회 씨, 최순실 씨 근처에 가면 소리 소문 없이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항상 유념하고 살았는데 항상 국가 권력의 사유와 또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최순실 씨가 미래재단에서 실제적으로 거기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의혹 보도도 수사의 단서입니까 아닙니까? 네, 수사하는데 참고 사항입니다. 조홍천 의원이랑 윤 실장님이랑 잘 아셔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씁쓸한 자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정윤회 최순실 근처 가면 소리 소문 없이 다 없어진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소리치다가 제가 쫓겨났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좀 입이 좀 무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작은 사람은 아닌데 저런 부분에서는 입이 무거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왜 그 뭐 브로치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이 무슨 그런 변죽 울리는 소리 하냐고 막 비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 보면은 조홍천 의원이 징을 한번 붕 쳐가지고 주목을 높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싹 빠진 거죠. 오늘 나온 기사들 보면요 이화여대보다 더 심각한 게 회사 이름이 몇 개가 나옵니다. WK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비덱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스포츠 관련된 회사라는 거예요. WK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독일에 설립돼 있고 비덱이라는 회사는 독일에 설립돼 있는데 최순실 정유라 씨가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덱은 독일의 호텔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 호텔은 숙박 예약도 받지도 않고 식당 영업도 하지도 않습니다. 유령 호텔이다 이겁니까? 그렇죠. WK 같은 경우에는 K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WK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여기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이 그나마 이야기를 욕을 덜 먹었던 게 아직 돈을 모으기만 모았지 그 돈을 허투루 썼다는 증거는 없지 않냐 뭐 좋은 의도로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조금 옹호하는 논리였는데 그게 벌써 이제 WK로 조금 가고 있었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고요. 또 뭐 하나 나왔죠. 비덱을 내세워가지고 비인기 종목 지원해달라 K스포츠 재단 한 재벌 그룹한테 이건 다른 매체는 이름도 나왔습니다. 삼성에 80억 내놓으라 예. 라고 이제 삼성이 난색을 표했다. 그럼 이 삼성에만 그랬겠느냐. 도대체 이분들은 저는 뭐 하는 분들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지금 하나만 더 말하자면은 아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형사 8부는 검사가 3명이에요. 아까 송민순 장관 그 관련 책은 공안일부,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가 제일 센 데거든요. 검사도 많고. 저는 그 송 장관 책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좀 무게 중심이 경중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 상징이 바로 이화여대 사건인데 다시 돌아오보면 정성희 의원님 근본적인 질문은 그렇다면 이대 총장이든 누구든 왜 그 명문재단 이화여자대학교가 한 사람의 딸만을 위해서 온갖 특혜를 제공했느냐 무엇을 위해 그렇게 무리수를 두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이 편법이냐 불법이냐면 불법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것을 이런 벌을 저지르기 전에 다 학칙을 개정을 했어요. 학칙을 개정했다. 학칙을 개정해서 그 학칙에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불법이 아니다, 편법이 아니다. 그래서 부실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렇게 그 불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다 개정해놓고 그 꽃가마를 딱 그 꽃잎이 쫙 깔린 길을 다른 사람도 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의 딸 혼자가 이제 걸어간 정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화여대 자체에 이제 커다란 어떤 법 위반은 아니지만 커다란 비리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거는 학생들이 그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수들이 나섰다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네. 이화여대 역사 130 역사상 교수들 100몇 명의 교수들이 나서서 이화여대 전체가 모욕당한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으면 심각하게 봐야죠. 저는 지난번에 칼럼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미래라이프 대학 관련해서 최경희 총장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물러나라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거는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총체적인 이화여대 명문 130년 역사상 이런 사태를 만든 데에 대해서 총장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 학생들의 외침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그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음담 패설 내용 그리고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트럼프의 아내인 멜라니아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거 남자들끼리 농담한 건데 들어보시죠. He's not the man that I know.
a boy talk, and he was lead on, like egg on, from the host. Well, if they bring my past, why not? 김병민 의원님, 예. 멜라니아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남편이 다른 유부녀에, 남자도 있는 유부녀에, 남편도 있는 유부녀에 어떻게 막 신체를 어떻게 하겠다, 막 뭐 못해서 한이 된다라는 말을 음담패설을 들었을 때 멜라니아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계속 언론에 불편한 심경을 노출하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남자들끼리 농담한 거니까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진행자의 유도에 넘어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사실상 정치하는 사람의 배우자들은 참 곤혹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속이 아닐 거예요. 속이 진짜 가만두고 싶겠습니까? 예. 트럼프한테 성폭행, 성추행 당했다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나와갖고서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남편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게다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당선이 코앞에 있으면 사실상 권력 의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 이게 가만 보니까 지금 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걸 옹호를 해줘야 되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그 음담패설에 대한 발언들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좀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진행자가 유도한 거에 넘어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진행자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트럼프에 대해서 좀 애잔한 마음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래도 대통령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정 의원님. 미국의 100대 신문 중에서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곳이 이제 빵곳, 0곳이다. 한 곳도 없다. 클린턴은 43곳이 공개 지지를 선언했는데 급기야 트럼프가 돈이 많으니까 차라리 트럼프 TV 방송국을 하나 만들겠다. 뭐 이렇게도 나섰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의 어떤 미국의 언론들은 이제 진보적이고 또 지성적인 매체로서 트럼프 저런 걸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이 공격을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언론의 의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게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그 자질과 무관하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미디어는 그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저 사람이 좀 먹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You Fire, 뭐 텔레비 그 프로그램 나와서 해고 고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떴거든요. 그 언론을 이용해서 뜬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는 걸 놓고 언론 전체를 욕하고 내가 아예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거는 이제 적절치 않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너무나 그 트럼프가 이제 언론들이 너무나 트럼프를 공격하니까 좀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이제 폭스 TV 뉴스, 폭스 TV가 미국의 보수 매체인데 아까 멜라니아도 폭스 TV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폭스 TV만이 이제 본인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나 미국의 언론이라는 거에 숨어가지고 아까 어저께 얘기한 대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숨은 민심을 못 보는 건 아닌지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그 사람까지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